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에 진심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말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규탄 대회를 부울경 지역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대변인 다녀오셨어요? 저는 주말에 방송에서 못 내려갔고요. 부산과 울산, 창원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대회 투쟁을 했었죠. 네. 그거 못 가면 또 그 당무감사나 점수에서 또 깎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면 저는 이제 방송이 고정 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그 못 가게 되는데 네. 출석 체크는 하는 모양입니다. 출석 체크는 하나요? 네. 최근에 어디 법원 앞에선가 몇 명 국회의원들 안 왔다고 예. 뭐 좀 이렇게 뭐 지도부에서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던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정권과의 대립각을 높이 세우고 있고요. 민주당도 여전히 뭐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수사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어느덧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여야의 대립 현상 여전히 탄핵 혹은 계엄의 강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뭐랄까요 소강 국면 혹은 지속 국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이제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준우 대변인님. 네, 지금 이제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제 사실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모멘텀이 오고 있는 거죠. 계엄 1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계엄 프레임을 내란으로 잘 짰습니다. 짰고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대법원이나 뭐 재판에서 1심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국민들은 내란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내란이 반복 주입된 게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년을 12월 3일 된 그 1년을 대대적인 이제 민주당의 어떤 결집 기회를 삼고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핵심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쪽에서는 비상계엄을 사과하면 민주당이 짜놓은 내란 프레임 덫에 빠져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게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덮기 위해서 뭐 이제 검사를 탄핵한다거나 또는 이제 항소를 포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거 헌정 유린이라든가 법치주의 파괴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한테 비상계엄을 사과를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비상계엄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축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내년 선거가 어차피 있으니까 지금 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사과를 해야지 여론을 좀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우호적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잠재적 우파 지지층들을 투표에 끌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쯤부터는 사과를 하고 우파들 숨어있는 이제 샤이 우파들을 좀 끌어모으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어제 그제 주말 전국 돌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계속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전국 쭉 돌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아주 고심해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유보적인 말씀인데요. 박영식 평론가님. 네, 뭐 저는 일단은 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 여든 야든 간에 국민들의 공감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런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계엄 1년을 앞두고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이제 6개월 집권 기간이 이제 도래하죠. 근데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중에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야당 대표께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제 요건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집권 초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60%를 전화 면접 조사상의 여론조사로 60%를 육박하고 있는 대통령을 물러나야 한다. 끌어내야 된다. 여러 이제 비판들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뭐
야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실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언론 보도에 드러나 있는 특검 쪽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통일교와 당시 이제 윤석열 집권 기간의 국민의힘이 어떤 커넥션이 있었고 통일교인들이 실제 당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것이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이런 결과들을 오염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민주주의 훼손이나 민주주의 유린과 관련된 자성과 성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올 법하기도 하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은 장외 집회에서 반영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 앞두고는 아마도 더 큰 고민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프레임이다. 정치권의 모든 언어들이 다 프레임 아닙니까 지금? 프레임 대 프레임 싸움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거는 상대의 프레임을 벗어날 만한 어떤 그러한 근거를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가 벗어날 수 없는 거를 이제 프레임으로 던지고 이게 좋은 전략일 텐데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은 내란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프레임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지금 대변인님 쭉 설명해 주셨듯이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계속 이 방향으로 가서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래서 중진 의원들에 이어서 재선 의원들이 일부 가서 장도혁 대표한테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좀 12월 3일에 사과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이 우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 유권자들 전체를 이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거연대의 판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재선 의원들은. 근데 거기에 대한 장도혁 대표의 답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사과하면 또 내란 프레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지도부에서 사실 사과는 다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언급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사과를 안 하고 여기서 뭐 이 어떤 여당과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공세만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이 평론가들이 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이런 거 스스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깔끔하게 털어냈다. 그리고 털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정리하겠다.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소위 언론이 이제 얘기하는 윤석열 이전의 정권과의 이 어떤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이 프레임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식이 여전히 이제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추가적인 법적인 논점을 이제 발생시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걸 청구하는 주체가 당이 아닙니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법무부랑 얘기가 된 거냐 뭐 여기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위헌정당이 이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해산이 되는 거냐 이 법적 쟁점을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뭐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얼마든지 정치적 수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과잉이 있다. 네. 이준호 대표님한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네네. 이제 국민께 계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엄을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항소 포기 독재에도 여로 기운 민심 야 역주행 때문이라고 했고요. 세계일보에서는 장외투쟁 나선 국힘 윤 절연 없이 민심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수 일간지 두 군데에서도 오늘 사설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박형준 시장도 어쨌든 계엄 문제에 대해서 사과 이렇게 뭐 온도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길 중에 사과 쪽으로 좀 주문하는 입장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어제 오늘. 네, 사과 의견이 이제 있는 거는 맞죠. 있는 거는 맞고 이제 특정 진영이 사실 사과를 요구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전에 우리 당을 이끌었던 그런 쪽 이제 진영에서 사과를 특히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문 사설 말씀하셨는데 신문 사설도 이제 개인 의견을 신문사별로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신문 사설이 나왔다고 해서 당이 당원들과 원내 이제 뜻을 이제 모아가지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는 민주적 절차가 있는 건데 그걸 언론사의 한 사설을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묻지마 아니겠습니까? 딴지일보에 있는 게시판을 봐라. 거기가 바로 민심의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했을 정도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게시판을 가지고도 그걸 민심이라고 했던 그런 정당에서 우리를 이 여론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느냐 말씀도 드리고요. 또 언론사 보면 이제 사실은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지난 11월 11일 날 한겨레가 어떻게 사설을 냈냐면요.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라면서 항소 포기한 이재명 정권과 그걸 또 지지하는 민주당을 또 비판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각자 언론사가 진영이 자기가 뭐 어느 진영이 있다 진보든 보수든 진영이 있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어차피 1대2라고들 많이들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준호 대변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장도혁 대표는 이제 원외 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거다. 대통령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랑은 안 싸우겠다는 건지 보수 대단결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일단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끼리 싸우면 진다 이렇게 대동단결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과 문제나 한동훈 대표 문제 이 두 가지 이제 결을 어떻게 뭐 가르마 이른바 탄다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뭐 인증 대변인이시지만 이준우 대변인께서 지도부라면 어느 길에 가겠다. 근데 이제 싸우면 안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싸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 때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진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정권을 헌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우리 안의 갈등과 반목을 잠시 접어들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된다.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광역단체장들 다 싹 다 뭐 국민의 명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의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단결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 싸우자 그런 취지인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발 당원 당규 개정 아닌가요? 그 1인 1표제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원들이 한 20표 정도의 비율로 이제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던 거를 완전히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똑같이 하겠다는 1인 1표제를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또 작심 발언을 하고 이석을 하는 일이 있었고 현재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일단 좀 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풀 꺾인 모양새인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박영식 평론가님. 저는 뭐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1인 1표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다수가 아니라 1인 1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내부에도 없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건데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내부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로 너무 이제 갈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 결정을 하필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시기에 했던 거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쪽과 또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쪽의 어떤 대립이 이제 그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1인 1표제의 이 표의 등가성 문제는 사실 저도 당원 민주주의라고 한다라면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는 보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당원 당규를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혹시나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 연임을 위한 어떤 대전제를 깔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과 아닌 분들의 이런 갈등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오해 없이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결국 수기 과정을 좀 더 거치게 되면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고 총의를 모으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런저런 방송에서 참 많이 이 주제를 다루곤 합니다만은 댓글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게 사실 이 주제거든요. 이것은 뭐 사실은 보수 성향의 뭐 유권자라든지 시청층을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오늘 아마 이거 관련된 댓글도 많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제 당직 선거할 때 어떤 룰로 하느냐 이건 원론적으로 말해서 그 당의 이제 어떤 결정 과정에 뭐 준하는 거죠.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추가적인 정치적 맥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맥락 특히 큰 정당일수록 네. 그 정치적 맥락이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연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룰 자체는 이 여의도 셈법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룰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신한테 유리한 룰로 지금 상황에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 지방선거에서 뭐 여러모로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상황들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서울시장 뭐 이 선거라든가 주요한 승부처에서 패배하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여러모로 안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이런 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룰의 문제는 제가 볼 땐 극복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중도를 어떻게 설득해서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중도 유권자들을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 거냐 이 전략을 내놓으면은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이유가 있느냐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그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정청래 대표한테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룰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 그 상황 뒤집는 거 아니냐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룰의 변경은 룰의 변경대로 뭐 논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이 어떤 전략, 로드맵, 이 메시지가 있어야 이런 문제는 극복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후보 선출을 당원 민심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선출한 그 후보 당원들이 선출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가 있는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당원들이 당연히 선출해가지고 그 후보로 이제 지금 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외부 영입도 뭐 가능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당원이 선출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전략 전술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과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길이냐라는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답이 되느냐 이게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냥 그런 건 없죠. 당원이냐 여론조사 비율 이거 가지고 주로 이제 대의원 표가 더 등가성 있게 더 높게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이제 1인 1표로 우리는 일찍 진작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아닌데요. 우리도 근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당원과 민심 여론조사에서 비율을 좀 조정했어요. 우리 일단 기존에는 5대5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7대3으로 해가지고 당원들 좀 뜻을 더 반영해서 후보를 내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인데 선명성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야당으로서 지금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당원들에게 평가받게 해서 이 사람을 공천을 주자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아까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비운 것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본인이 뭔가 큰 이슈를 내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도가 자꾸 좀 뭐랄까 줄어들게 짜부러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은 지방선거 이겨가지고 이재명 정권 확실하게 도와줄 거다. 대신에 나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내가 지방선거 이기면 내가 당연히 당대표에서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다 공천을 줘가지고 확실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설계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이제 대의원과 당원 일반 권리 당원들의 1대1 비율 이걸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정치만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원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는 경계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50%에서 70%로 당심을 이제 높이는 방안. 네. 요게 최종안은 아니고 뭐 내부에서 또 감론을박이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건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 뭐 확정되려면 조금 시간 더 걸리고. 네, 이러한 국민의힘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라는 게 이제 당심 70%로 나아가는 네. 것에 대한 변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것, 당심이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아까 당원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당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방향이 그렇고 당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뭐 저도 전 뭐 당원의 자격은 아닙니다만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자면 당원들 중에 저는 뭐 열성 당원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언론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뭐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 열혈 당원 이런 분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도 무당층이라든지 민심에 대한 반영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한 문제 의식이 양당 모두에게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에 직접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당심을 힘입어서 본선 부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을 포함해 본다라고 하면 당 차원에서는 당심을 너무 높여주는 것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룰을 바꾸는 것 자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향 자체가 뭐 당원의 어떤 비율이 늘어난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원 100%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꿨을 때 만들어지는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야당 입장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해요. 그게 가능하든지 불가능하든지 간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내부로 지금 좀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정 정도 좀 낮은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기대한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좀 논쟁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야 되는 보수 유권자층이 지금 쪼그라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확장적으로 가겠다, 좀 더 뭔가를 넓혀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앞으로 당의 노선을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야 할 지금은 이탈해 있는 당원 가입 옛날에는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탈당했을 수도 있는 이러한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의 당원 70%로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일까? 그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방선거의 어떤 그 과정을 좀 지금의 상황에 고착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무위원 심사에서 기초광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